자, 이어서 221페이지에 보증금. 자, 보증금은 뭐 크게 어려울 게 없는데 뭐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 책이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내용을 그냥 다 본다. 자, 보증금은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 보증금 및 영업 보증금 등을 말한다. 전세권은 전세 계약에 따라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거고, 전신전화가입권, 전신 또는 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지급된 설치비, 그리고 임차 보증금은 타인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급한 보증금이며, 영업 보증금은 영업 목적을 위해서 타인에게 제공한 보증금. 뭐 이게 별건 아니지만 또 다음 예제를 보면은 일단 사무실에 전화 설치하고 보증금 30만원 현금으로 납부했대. 현금 나가는 거 대변에 먼저 정리하고, 보증금 전신전화 가입권 30만원 차변에 정리하면 되겠죠. 자, 영업점포를 임차하고 보증금 3천만원을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럼 당좌예금 3천만원 나갔겠죠. 그럼 차변에 임차보증금 3천만원 정리해주면 될 것이고, 영업 목적으로 입찰 보증금 1천만원을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대변에 지급어음 1천만원 되는 것이고, 영업보증금이 또 차변에 1천만원 되는 거죠. 자, 장기 매출 채권입니다. 주된 영업 활동으로부터 생긴 채권 가운데 1년 이내에 또는 정상적인 영업 주기 내에 회수하기가 어려워진 채권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면 장기 매출 채권으로 보고하고, 또 장기 매출 채권 회수 시기가 추정 가능하고 채권의 명목 가치와 현재 가치의 차이가 큰 경우에 현재 가치로 평가해서 그 차액은 해당 채권의 차감 계정인 현재 가치 할인 차감으로 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자, 뭐, 이 또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가계수를, 이 문제에서는 현가계수를 줬네. 자, 장기 매출 채권에 대한 현재 가치를 구하고 분계를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대천주는 2018년 1월 1일에 주 광천에, 뭐, 김회사 모양이지? 대천김, 광천김, 그죠? 광천에 상품 2천만원을 판매하고, 대금으로 횡면 2천만원, 이자율 연 12%, 만기가 2년인 어음을 수령했습니다. 기간 2기고 이자율 12%인 경우에 단일금액 경가계수가 0.797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2기에 12% 797이 알려줬네. 장기성 매출 채권 현재 가치 얼마야? 1500, 여기 바로 2천만원에 0.797을 곱하게 되면 1594만 4천원이 나와요. 자, 근데 일단 장기성 매출 채권 차변에 명목가액으로 2천만원 잡는다. 그리고 매출 수익은 1594만 4천원을 잡고 나머지 차이 나는 405만 6천원은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자, 장기 미수금은 주된 영업 활동 이외의 거래로부터 생긴 채권 가운데 1년 이내에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우리가 장기 미수금. 뭐 미수금이라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주된 영업 활동 이외잖아. 이외인데 이게 이제 단지 1년 이내에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장기 미수금으로 분류를 한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은 이제 교재 보기 전에 요거 뭐 간단하게 한번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물적 실체가 없죠. 무형이니까. 그 다음에 법률적 또는 경제적 권리는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이다. 자, 그래서 먼저 그 영업권부터 나오는데, 이제 영업권이라는 건 보통 이제 합병 또는 영업 양수 뭐 이런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거다. 뭐 수업 시간에 뭐 회계원리 시간에 배웠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합병을 하면 상대방한테 순자산 가치만큼의 대가를 지급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순자산 가치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차이 나는 금액만큼이 뭐가 된다? 영업권이 된다. 영업 양수 과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영업 양수 및 전세권 취득의 경우 유상화로 취득한 것이 영업권이고, 산업재산권은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앙권, 의장권, 상표권 이런 것들이 있고, 광화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한 광물과 광산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어업권, 일정한 수면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다. 자, 차지권인 차지권. 차지권은 임차료 등을 지급하고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죠. 개발비는 신제품, 신기술의 개발과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포함하는 것이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라이센스는 타 기업의 상표, 특허, 제품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많이 봐서 일정 지역에서 특정한 상표, 상호의 상품이나 용역을 독점적으로 제조, 판매할 수 있는 권리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 임차 권리금은 임차 계약 시 보증금 이외에 지급한 금액, 뭐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는 거지.
자, 또 있나 볼까요? 또 있나 보면 무형자산 영업권과 관련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일단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그 223페이지의 교재를 또 한번 봅니다. 자, 무형자산 정의하고 있는데 그 개념을 보기에는 일단 물적 실체 없다고 했죠. 법률적 경제적 권리는 있고,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을 무형자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요건 충족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식별 가능성, 그리고 배타적 권리, 미래 경제적 효익. 자, 일단 뭐 자산의 일반적인 인식 요건과 유사하죠. 자, 식별 가능성이라는 것은 일단 어떤 특정 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을 해서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배타적 권리라 하는 것은 자원에 대한 독점적 사용 가능성을 의미하고 법률적으로 제3자로부터 이 적권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래경제적 효익은 자산의 기본 요건인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밑에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에서는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합치면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으로 정의를 하고 있더라. 뭐 지금 나와 있는 영업권 같은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요건 가운데 식별 가능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관계로 국제회계기준과 일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의 종류로 열거하지는 않는다. 다만 기업 매수나 합병 시에 지급한 대가 중에서 개별적으로 아까 합병, 영업, 양수, 양도에서 발생한다 했는데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도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무형자산과 함께 열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형자산은 산업재산권, 광학권, 어권, 차지권, 저작권 등과 같이 법률상의 권리는 물론 영업권이나 개발비와 같이 법률상으로 보호받지는 못하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한다면 사실상 권리로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까지 무형자산으로 포함시킨다. 따라서 이와 같이 법률상의 권리가 없는 무형자산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뭐 특징, 뭐 밑에 1번, 2번, 3번, 4번 나와 있는데 물적 실체 없다. 맞죠? 그 다음에 물적 실체는 없지만 법률적 경제적 권리는 있더라. 세 번째, 다른 자산에 비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하지만 불확실하더라. 네 번째, 영업권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분리해서 판매가 가능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특징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의 상각과 관련된 부분인데, 영업권 상각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 자,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앞에서 이제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감가상각,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어떻게, 유계액이라는 걸 가지고 간접법으로 한다 했죠. 근데, 이 무형자산의 상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직접법, 해당 무형자산을 직접 없애버린다는 거지. 자, 밑에 보면,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뭐 상각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다 한다면 거기에 정액법 동그라미 친다. 네 번째 줄 정액법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무형자산과 관련된 부분은 정액권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법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20년 동그라미 친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근데 세법에서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특허권 10년, 실용신한권 5년, 의장권 5년, 상표권 5년, 광학권 20년, 업권 10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때 무형자산 잔존가치는 없는 것, 0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형자산과는 다르게 그 밑에 이제 회계 처리를 해놓은 거 보면 어떻게 한다? 직접법으로 생각을 했죠. 자, 근데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무형자산의 상각을 내용연수가 유한한 경우와 또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법률상 권리가 존재하는 산업재산권이나 광업권처럼 관계법령에 의해서 내용연수가 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연수에 걸쳐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영업권이라든지 개발비처럼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은 무형자산은 결산 시에 자산 손상이 발생한 경우엔 손상차손으로 인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손상차손 동그라미 치고, 자, 손상차손은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 보니까 무형자산의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 처리는 유형자산 손상차손과 동일하다. 그래서 앞에 두 번째 회수 가능가액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장부가액 동그라미 친다. 회수 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현저하게 미달되는 경우에 장부가액을 회수 가능가액으로 조정을 하고,
이를 손상차손으로 처리해서 단기 손실에 반영을 한다. 그래서 감액한 자산의 회수 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감액되기 전의 장부가액의 상각부 잔액을 한도로 하고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 환입의 계정으로 해서 단기 이익으로 처리를 한다. 다만 영업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 자, 무형자산의 종류, 영업권이 먼저 나오는데 다시 화면을 보게 되면 영업권, 기업이 다른 기업을 취득 또는 이제 양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양수 합병하는 데 있어서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시정 가치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 이건 이제 매입 영업권이라고 하는데 이걸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매입 영업권만, 매수 영업권, 매입 영업권 이런 표현을 쓴다. 이와 같이 영업권의 의미는 동종의 다른 기업보다 뭘 가지고 있다. 여기서 초과 수익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이것을 금액화시켰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본화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영업권은 그럼 상각을 어떻게 할 건데 마찬가지로 직접법을 활용해서 직접 차감한 자산, 무형자산은 그 상각액을 당해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금액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기타 비유동자산 이게 뭐 순서가 좀 앞에서 뭐 복습한다 생각하면 되겠네. 그 기타 비유동자산은 잠깐만. 자, 영업권 요 정도로 보고 그럼 교재 일단은 보고 또 보죠. 교재부터 보고 기타 비유동자산 앞에 한 건데 복습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225페이지 가면 영업권 굿윌 이렇게 돼요. 영업권은 가장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자산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두 번째 줄 영업권은 재고자산, 유형자산, 특허권 등 다른 자산과 달리 시장에서 회사와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거래되지 않으며 회사와 함께 확인, 인식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그래서 예로 오랫동안 회사가 쌓은 명성 등으로 확보한 우수 고객이 있다면 이는 분명히 그렇지 못한 다른 기업보다 더 큰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하나 이는 장부에 안 나타난다는 거지. 자, 영업권은 회사의 수익과 가치에 기여하는 다양한 요인과 조건들, 즉 우수한 경영진이나 판매 조직 뭐 이런 게 쓸 수 있죠. 고유한 기술 또는 양호한 노사관계, 신용, 유리한 정부 정책, 경쟁회사의 약화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업권은 내부로 창출된 것은 계산하지 않는다. 내부에서 우리 이만큼 영업권이 있다 스스로 이건 인정되지 않는다. 외부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순자산의 가치만큼 어떤 회사를 우리가 사는데 순자산 가치에 대해서만 대가를 지급하면 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지급했다. 그 이유는 뭔데? 아까 언급했었던 이러한 뭐 유리한 정부 정책, 양호한 노사관계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더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 자, 그리고 이유는 내부적으로 영업권을 창출한 요소들의 원가를 측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영업권의 평가가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기업이 다른 기업을 취득, 합병하는 데 있어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시장 가치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인 매수 영업권만을 인정한다. 결국 이와 같은 영업권의 의미는 동종의 다른 기업보다 초과 수익력을 갖고 있는 경우 이를 자본화한 금액이라고 본다는 거죠. 자, 영업권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총괄평가법, 매수법, 기업 매수 또는 합병 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지급한 매입 원가가 그 순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아까 이야기했죠. 예를 들어서 자산이 7억, 부채가 4억, 그 다음에 그럼 자본이 3억이죠. 그럼 3억만 주면 되는데 4억을 줬어. 결국에 이제 순자산 3억을 초과해 1억만큼은 영업권이 된다는 거죠. 초과순이익 할인법인데 초과순이익을 적당한 할인율로 자본화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합병 또는 영업 양수전의 기업평가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자, 초과이익이 무한히 계속되리라고 가정을 한다면 영업권은 초과이익을 할인율로 나눠주면 되고 초과이익이 일정 기간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초과이익에다가 현가계수, 그 일정 기간이라는 게 몇 년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현가계수를 해당 기간에 해당 그 할인율을 적용하면 된다는 거죠. 현가계수를. 자, 영업권 상각, 기업회계 기준서에서는 직접법으로 바로 상각한다고 되어 있죠.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영업권 감소시키는 건 마찬가지인데 차변의 영업권 손상 차손이라는 것을 이제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더라. 그렇죠? 자, 그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227페이지 보면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 가능한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한권, 의장권, 상표권 등으로 한다. 자, 특허권은 특허청으로부터 승인되며 제품에 대한 특허와 제조 공정에 대한 특허가 있더라. 그래서 특허권을 소유한 자는 20년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는 수익 창출에 기여한다. 상각 방법으로는 정액법, 생산량 비례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상가액을 특허권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한다. 수요 급감 등으로 특허권의 가치가 없는 경우 즉시 전액을 모두 상각하여 비용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자, 실용신안권은 특허권보다 낮은 기술, 소발명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게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산업재산권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의장권은 제품의 특이한 모양 등 제품의 형식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고, 상표권은 특정 기업이나 제품을 구분 확인할 수 있는 단어, 문구, 그 다음에 상징 등으로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상표권을 사용하는 한 계속 갱신할 수 있으므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간은 제약이 없다. 자, 예제 취득시와 결산시에 공개를 해라. 평촌주는 2018년 1월 5일 제품 개발 활동을 통해 자사 제품에 대한 혁신적인 고안에서 특허청에 실용신안권 등록했답니다. 실용신안권의 등록과 관련해서 변리사의 수수료 및 등록비 등으로 200만원이 지출되었고, 평촌주는 실용신안권을 5년간 정액법에서 상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5일 일단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얼마 나갔어? 200만원이 나갔다, 그죠? 근데 이걸 뭐로 잡아야 한다? 실용 산업재산권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근데 2018년 12월 31일 이제 상각했겠죠. 얼마? 5년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5년간 정액법에서 상각하기로 했잖아. 직접 상각법에 의해서 산업자산권 전종가치 빵으로 보니까 산업재산권 40만원 날리고 무형자산 상각비 40만원 날리고. 자, 228페이지 개발비가 나옵니다. 신제품, 신기술의 개발과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 포함인데, 발생한 비용을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연구개발비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해서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연구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연구활동의 결과 신제품과 신기술로 개발되어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실히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산으로서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반면 연구단계에서 진전된 개발단계에서는 무형자산이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하게 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게 되어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지출은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하도록 한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게 되면 판관비로 처리를 하면 된다. 근데 결과적으로 오른쪽에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판관비, 경상연구 개발비는 개발비 요건, 즉 자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판관비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했다.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무형자산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은천공업 주식회사는 2018년 1,0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해서 내부적으로 특허권을 개발하였다. 2019년 1월 10일에 개발한 특허권에 대해서 특허청 등록을 인가받았으며 등록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500만원이다. 2018년 말과 2019년 1월 10일, 2019년 말에 회계 처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상각기간은 모두 5년이다. 자, 2018년 12월 31일 개발비 특허권을 취득했다. 자, 1,000만원의 비용을 지출을 했다. 그죠? 그래서 이 특허권은 2019년 1월 10일에 등록을 했으니까 일단 12월 31일은 비용 지출하면서 개발비로 1,000만원을 잡았다. 내부적으로 특허권을 개발했으니까. 개발비 같은 게는. 근데 2019년 1월 10일에 특허권에 대해서 특허청 등록을 인가받았고 등록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500만원이다. 그럼 이것도 뭐야? 특허권과 관련된 500만원 넣어야 되겠죠. 현금 500. 자, 처음부터 2018년 12월 31일 이걸 개발비로 안 하고 특허권으로 바로 써도 되고, 어찌되었든 2019년 12월 31일에 가서는 지금 굳이 구분해가지고 무형자산 상각비 200, 그 다음에 개발비 특허권을 구분해서 썼는데, 사실상 개발비 특허권을 한 계정으로 묶어서 특허권으로 해서 300으로 하고 차배는 무형자산 상각비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자, 그 다음 기타. 저작권이 있고 광호권이 있고 어권 차지권 이런 게 있는데 요것들은 앞에서 이제 우리 화면에서 살펴봤었다. 그죠?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컴퓨터 소프트웨어, 임차관리금. 자, 그래서 다음 자료에서 취득시와 결산시 분결을 해라. 2019년 1월 5일 서울기계는 인천기계가 개발한 특허권을 5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현금 50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 만료 시에 추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1월 5일 날 라이센스 500만원 이렇게 계산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500 빠져나갔죠. 그 다음에 2019년 12월 31일 날 1년 지났으니까 상각비 100만원, 라이센스 100만원 감소시켜. 우리가 직접 법으로 상각을 한다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추상기업은 2019년 7월 1일 낙센농기계, 낙센농기계 본사와 계약으로 충주시 지역의 낙센농기계 충주점을 열기로 계약했고, 이에 따라 주 추사는 1,000만원의 프랜차이즈 계약금을 일시불로 지급을 했습니다. 자, 이 계약은 10년간 유효하며 계약이 만료되면 추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때의 계약금은 현재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자, 2019년 7월 1일 날 1,000만원으로 계약금을 일시불로 지급했다. 현금 나갔죠. 1,000만원. 프랜차이즈 1,000만원이다. 자, 6개월 감가상각해야 되겠죠. 원래는 10년이다. 지금 10년간 유효하다. 10년간 유효한데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50만원에 대해서 무형자산 상각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 비유동자산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자, 근데 이제 화면을 다시 한번 보면 뭐 이게 연결된 기타 비유동자산이 나중에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이다 생각하고 보면, 이연법인세 자산, 자, 일시적 차이, 뭐다? 떠올리면 유보다 있죠. 유보상이다. 유보사항이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해서 납부한 금액, 기업회계의 법인세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차기 이후에 납부할 법인세 비용을 단기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다. 이제 이게 이연법. 그러니까 단기에 미리 납부하니까 차기 이후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감소된다. 즉, 미래에 경감될 법인세 부담액 가운데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 부분을 우리가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분류한다. 보증금은 전세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전신전화가입권 이런 것들이 있고, 기타 장기성 매출채권, 장기미수금, 장기성급비용, 장기성급금 등 이런 기타 내용들이 있죠. 자, 이제 뭐 앞에서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죠. 복습이 또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화면에 거래 분기하란다. 건물 취득가액 1억 5천, 전기말 감가상각계획 8천. 그리고 이걸 자, 그러면 취득가액 1억 5천이면 전기말 감가상각계획이 8천이다. 장부가액 얼마다? 7천. 7천짜리를 8천에 매각했다. 대금은 수표를 받아 은행에 입금했다. 매각일까지의 단기준 감가상각비 200만원이다. 처분 전까지 감가상각비 인식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 200, 600, 200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감가상각액이 8천이었지만 200이 가산되면은 감가상각액은 여기처럼 8,200이 되는 거죠. 건물은 취득원가 1억 5천 나갔어요. 자, 그런데 당좌이금 돈은 얼마 받았는데 8천만원에 매각했으니까 받았죠. 자,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7천만원짜리가 나가서 8천에 매각했으니까 1,000만원 처분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200만원이 더 나왔죠. 결국에 7천이 아니라 200만원 추가적으로 인식했으니까 7천만원이 아니라 6,800만원짜리 자산이 나가면서, 즉 건물 1억 5천, 8,200, 감가상각 우계액 차감하면 6,800이 되겠죠. 6,800짜리가 나가서 2,200만원만큼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은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장부가액의 변화 해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뭐 조금 더 볼까? 자, 취득원가 2,500만원 5년 잔존가치 없대요. 정액법에 의해서 상각하면 어떻게 되죠? 정액법. 내용연수 경과에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여기서 다시 볼까? 그럼 이게 이제 내용 500만원 5년인데 100만원 해마다 100만원씩 똑같잖아요. 자, 이거는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2번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뭐가 된다? 정률법이 되겠죠. 정률법. 일반적으로 초반에 많이 발생을 하고 이후에 이렇게 좀 반비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정률법이 된다. 그래서 이제 답은 요거는 3번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는데 다 표시도 안 해놨네. 그죠? 뭐 1학년 때 100개 우리가 배워가지고 잘 알 건데, 뭐 이런 내용들은 상식적으로 뭐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넘어가네. 자, 그렇고, 그래서 이제 뭐 앞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한 거 중에서 뭐 이번 시간 한 거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영업권이다. 영업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세법상에서도 합병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살짝 언급이 될 텐데, 그런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될 때 실질적인 그 매수하는 회사의 어떤 순자산 가치보다도 더 많은 그러한 그 금액을 지급하는 이유는 상대방 회사의 어떤 기술적 노하우 또는 영업 판매망 또는
어떤 경영진의 독특한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을 별도로 금전적으로 가치를 계산을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추가적인 지급 금액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무형자산은 뭐 그냥 직접 상각한다는 거 말고는 특별하게 여러분들 주의할 게 별로 없다. 무형자산에서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지금까지 뭐 정리했으면은 여기 기타 비유동자산까지 다 끝난 거, 비유동자산까지 다 끝난 거거든요. 다 끝났으니까 다 나중에 이게 책 분량이 얼마 안 돼가지고 빨리 끝나면 또 다시 처음부터 리뷰를 한번 할 거예요. 천천히 다시. 근데 그때는 이제 조금 문제 중심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국제 시간 여기까지.